그러나 이와 같은 종합경제대책은 비효율적인 공공사업과 리소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여짐으로써 자, 비효율적인 공공사업과 리소스 개발 이게 그 심해서 토건문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혀 수익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어쨌든 간에 뭐 그냥 건설하고 막 도로 건설하고 리조트 개발하고 막 이런 이런 것들이 지금 통통 비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애물단지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부동산 버블 발생이 후약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일본의 내각제 제도에 의한 각종 간의 현장적 연결관계의 부재도 개개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한 대처를 종합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도 사태를 더 키우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일컬어진다. 이와 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사전에 충분히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졸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본 정부의 대규모 종합경제대책에 기인한 사회경제적 왜곡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 자, 여기서 이거 일본의 사례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는 이거하고 달라요? 안 다르죠. 안 달라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저기 예타 면제되고 막 한다고 그러죠? 예비 타산성 있잖아요. 예비 11개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비 타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수요 예측해가지고 과연 이걸 했어도 불구하고 저 애물단지들이 막 생겨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 지방 같은데 지자체 가보세요. 200억 300억씩 걸려가지고 진짜 관람객 뭐 하루에 뭐 몇 명 들어오고 이거 완전 낭비 사는 사례가 속출하거든. 이런 거 막자고 이제 예타를 하는 건데 지금 예타를 면제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저 GTX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거 나중에 감당 못해요. 이게 다 빚을 세금 이거 다 빚을 해서 나중에 이거 적자 어떻게 메꿀 건데 계속. 한편 이 당시 시중은행들을 살펴보면 대기업들이 1980년대부터 자금 조달을 직접 내외인 시장에서 조달함으로써 은행들은 대형 융자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은행 간의 경쟁 격화로 예금금리가 상승하여 은행이 수익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금융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으며 은행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방향으로 경영 전략이 전환되었다. 자, 이게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나마 우리나라는 금융이 그나마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꼼꼼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IB예요, IB. 그러니까 인베스트 뱅크예요. 투자은행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투자은행이 지금 법은 있지만은 그게 활성화는 거의 안 되거든. 그나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좀 덜 리스크에 들어간 거지. 외국처럼 이 금융까지 완전 풀잖아요. 이거 끝간대를 모릅니다. 금융은. 정말 이 금융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미국의 리먼 사태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파생상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미국이나 이런 영국 이런 데는 진짜 금융성진국들은 정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금융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다양화된다는 얘기야. 근데 대부분 다양화되는 거는 금융은 다양화돼서 좋을 거는 사실 없어요. 왜? 나중에 그게 다 리스크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미국의 대표적인 파생상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해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벌어진 이유가 대출이 나간 거를 그 대출을 유동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유동화를 이게 또 쪼개서 몇 개로 쪼개는 걸 계속 유동화 시킨 거야.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유동화라는 개념은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거의 줄줄이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해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MBS나 ABS들이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됐거든. 그나마 그러니까 다행히 너무나 어떻게 보니까 단순하다 보니까는 크게 그게 없는 거지. 이게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게 완전 선진화가 되고 유동화가 진짜 활성화가 된다? 이거 잘못하면 연쇄부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런 상품들이 만나면 그게 다 돈이거든. 그게 다 뭐가 돼? 수수료가 되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 금융에서
하는 거, 은행권에서 돈 버는 건 꼭 뻔하죠. 예대 맞은 말고는 사실 없잖아요. 그 예대 맞으면 폭막 키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예대 맞은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금융상품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왕창 붙여서 막 수익을 최대화시키거든. 그래서 금융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풀어지면은, 근데 우리나라라고 안 풀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도 아이비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 금융들이 이제 세분화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 건 다양하다 해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은 정말 한마디로 필요악입니다. 안 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활성화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라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건너뛰기로 하고 집값급등은 요 건너뛰고요. 자, 2-4 버블의 붕괴. 자, 우리 우리경 씨. 2-3 버블의 붕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실제 경제와 사회의 왜곡을 가져왔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공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균형 상태가 최후의 수단인 정치를 움직여 정부는 버블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게 된다. 버블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하여 급격한 금리 인상의 단행, 89년 5월에 2.5%의 일본은행 대출 금리를 90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6%로 인상. 자, 어때요? 1년 만에 몇 프로를 인상시킨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 당시에 이제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끼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뭐, 진짜 집을 살 때니까는, 뭐, 진짜 뭐 평당 1억씩 하고, 뭐, 이거 누가 감당을 하겠어? 일반 사람이 어디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 버블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버블을 거치려면 결국 뭐예요? 시중에 있는 돈들을 빨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너무 인상을 했지? 1년에 이게 몇 불을 뛴 거야? 거의 지금 3.5%.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자를? 네. 그리고, 대장성의 대출, 총량 규제, 주로 부동산 분야의 신규 대출 규제, 징벌적 세제, 집가 감시 구역의 실시 등의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하였다. 자, 어때요? 1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대책 나와가지고 규제하는 거 어때요? 별 차이 없죠?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거의 맥락은 비슷하게 가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의도적 정책의 단행은 일본인의 DNA까지 쓰여 있다는 토지 신화,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와 유사한 일본의 용어를 급격하게 무너뜨렸다. 특히 버블 붕괴라는 시한폭탄 내에 존재하였던 시침을 빠르게 돌린 것은 총량 규제였다. 대출이 규제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요의 싹을 근본부터 잘라버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총량 규제 도입 후 버블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버블이 너무 급속하게 붕괴됨으로써 부동산 버블에 깊숙하게 관여되었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또 그 후의 처리에 있어서 정부가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성장 메커니즘의 훼손까지 초래하였다. 자, 어때요? 비슷하죠? 네? 우리나라라고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자, IMF 겪고 리먼 브라더스 겪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부동산 뭐 제가 딴 뭐 산업 뭐 주식이 뭐 채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부동산만 놓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때요? 부동산 진짜 크게 떨어졌었죠? 하락 엄청 됐었죠? 그 당시에 뭐였어요? 부동산 우리나라 불패시나 뭐 강남 불패시나 이런 것들이 막 휘청휘청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진 거 서울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바로 강남이에요. 강남에 특히 재건축. 진짜 뚝뚝뚝 떨어져서 그런 가격이 거의 뭐 20% 30%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게 극복돼서 지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또 그대로 가요. 지금 무슨 소리요? 결국 자산 보험을 붕괴했지만 결국 뭐요? 이 소위 말해서 뭐요? 사람 인식이라는 게 그래요. 소위 말하는 뭐다? 학습 효과라고 해요. 아, IMF 때 완전히 반토막 났잖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폭등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IMF 때 사실 돈 무지냐
사람 많거든요. 그때 큰 돈들 많이 생겼거든. 그리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 또 겪었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됐는데 그때 또 크게 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학습효과야, 학습효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 침체가 되면 누가 무너지느냐? 일반 개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대출했잖아. 대출해서 대출 왕창 생겼는데 무너지니까 깡통 주택도 있잖아. 못 갚잖아. 경매 쏟아졌지. 그 낙찰을 누가 받아? 일반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지. 서민이 받는 게 아니지. 누가 받아? 큰 손들이 받아갔다. 보니까 어때? 들어간 타임이다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갈고리 긁는 거야. 긁는 거. 갈고리 아시죠? 여러분들 가을에 보면 이제 낙엽치잖아. 그 일일이 줄 서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갈고리 갖고 긁지? 똑같아. 큰 손들은 어때? 그런 사탕에서 긁어오는 거야. 반통하게. 그래서 어떻게 밭동에 사가지고 어때? 다 임대해주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침체된다. 그럼 뭐가 활성화된다? 반대로 임대가 활성화된다. 이게 메커니즘이야. 재밌네. 오늘 이제 배우시면은 그 메커니즘이 이제 머리엄들이 여기에 딱 들어올 거야. 재밌네. 네. 자, 계속. 이러한 일본의 성장 메커니즘의 훼손은 국가 경제를 20여 년 넘는 장기 불황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 불황은 금후의 일본의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장기 불황 속에서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의 변화, 정부 관공서 및 금융, 부동산 분야의 효율화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본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사회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배운 축척을 다음에 성장 동력으로 흡수하는 토대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사회 속에 내재되어 가능하고 있다. 기능하고 있다. 네.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이건 솔직히 이거 뭐 좋은 얘기를 썼는데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내가 갖고 온 건데 참 좋은 얘기 다 썼지?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됐지? 또 격자는 또 그대로 된다? 그대로 역사는 반복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IMF 겪었지, 리먼 겪었지. 그때 되면 어떻게?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됐으니까는 평준화 될 거다.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양극화는 얼마나 심화되는데. 뭐 경제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지금 우리 자 일본 경제 시스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거기도 양극화가 어마어마한 건데. 항상 뭐든지 위기가 한 번씩 들어오고요. 근데 그건 극복을 할 거야. 어쨌든 극복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 결국 양극화 비교를. 한 번 겪으면 양극화가 50% 되고 두 번 겪으면 양극화가 100%가 되고 세 번 겪으면 200% 되는 거야. 결국은 뭐야? 돈들은 결국 소수의 자본가들한테 특히 금융을 움직이는 자본가들한테 물론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연결되겠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로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나도 하도 있다고 보니까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내가 그냥 건너뛴 건데 자 처음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경제 시스템만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겠지?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IMF도 바뀌었고 리먼 브라더스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어.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대중 민중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 그러다 이제 안정화되지? 그럼 또 어떻게? 또 그 못된 버릇 또 나와. 결국 또 몰려오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돈 갖고 은행에 집어넣어서 예금 2% 3% 받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하면 20% 30% 되면 어디를 하겠냐고. 결국 부동산 가는 거야. 이거는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근본 원리예요. 이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 문제는 뭐냐면 이 양극화를 막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양극화는 못 막고 있어 지금. 왜? 정부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뭐 그러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독재 국가들. 여러분들 이제 뭐 이거는 좀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볼게. 이거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중산층. 이 중간층에서 뭐 한
뭐 50에서 한 70%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가 뭐 한 10% 되고, 여기가 뭐 한 20%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되게 안정적인, 그런 이제 사회란 말이에요. 왜? 중산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왜? 중산층의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산층에서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중산층에서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중산층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월 1억씩 벌어 소비를 뭐 5천 6천 쓸 것 같아요? 물론 쓰지. 2, 3천 쓰지. 예. 이거보다도 대다수가 몰려는 중산층에서 월 200, 300씩 쓰는 게 더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중산층의 비율이 좋은 건데, 이게 한 번씩 위기를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산층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식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이제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왜 중산층이 올라가겠지? 아니, 내려가겠지? 올라가지 않겠지?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의 비율이 갑자기 30% 되면 이게 뭐 50% 되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위기를 겪고,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는 이게 삐죽하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산층, 이게 뭐고, 이게 뭐 비율이 뭐 한 20%, 이게 뭐 한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다상류층. 중산층은 없고 다 비민층. 비민층이 뭐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압정사회라고 그래. 압정이지, 압정. 이게 이런 사태가 어디서 주로 벌어지냐? 독재국가에서 벌어져요, 이런 나라. 북한! 아프리카 독재국가. 이 사람들이 전체의 90% 장악하는 거. 중산층 이 사람이 5%고 나머지 80%가 5%하고. 뭐냐, 한 달, 뭐 1달러로 생활하고, 이런 나라. 근데 그 사람들의 이거는요, 재산 어마어마해요. 북한, 다 못 살잖아. 배고프잖아. 상류층은요, 벤치 몰고 다니고, 핸드폰이 몇 개 돼. 이게 바로 전형적인 뭐야? 압정사회. 이게 바로 독재국가예요, 이게. 점점 여기 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과연 이게 막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지. 이게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인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걱정돼요.